all the girls around the world, love and be loved. From Linda G and Lady T, baby. I wanna talk about it, Linda good girl, yeah. 아직은 조금만 더 Linda 지치지만, yeah. 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두 번째 강의 시리즈가 업로드가 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지런히 그거를 정리를 하고 이 방송까지 해서 시간을 따라잡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순환계를 살펴볼 시간인데, 그 전에 잠깐 여담을 수업 시작 전에 여담을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토요일 교일 이제 계속 지난 한 주일 내내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방송을 CNN에서 계속 밤새도록 지켜보면서, 뭐 제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서 25년을 살긴 했지만 단지 게으른 소치 때문에 그 25년 정도 살았으면 영주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깜짝 놀랍니다만, 그런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지만 딱 자식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서 줄곧 거기서 자라서 대학 졸업해서 거기서 지금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아이가 뭐 있기 때문에 그 딸아이의 나라 대통령 정도의 관심, 물론 개인적으로 그 이상이긴 하나, 그동안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 오죽하겠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결국은 그게 두 가지 큰 이슈의 갈등이 이렇게 또 큰 변혁을 겪게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위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뭐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듣도 보도 못한 MAGA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게 했던 그 슬로건이죠. 이것에 반하는 Black Lives Matter. 트럼프를 지지하는 특히 그 백인 계층의 그 세력들은 이 BLM Black Lives Matter라고 이것만 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흑인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것도 아니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슬로건인데, 그것을 그만큼 이 인종 갈등이라는 것이 아직도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와 배타주의, 그것을 이제 외국의 이민들을 자유스럽게 허용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의 경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두 양대 정치적인 세력의 충돌이라고, 사회적 정치적 세력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로 놀랍게도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의 학계라든가 저도 미국에서조차 이 대학에서 꽤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보아왔으나, 저 자신 역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절대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클래스룸 안에서 언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졸업을 했던 그 대학교에 이제 미식축구 제가 광팬이라서 이 가을에 있는 그 미식축구 시즌만 되면, 대학교 풋볼 시즌만 되면 거의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는 많이 밤을 꼴딱 셉니다. 그거 실시간 보느라고. 그 어떠한 중계 방송에서조차 근데 그 각 대학교의 그 풋볼을 중계하는 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일체 대통령에 관한 선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참 희한한 사회예요. 그래서 뭐 인종 갈등에 관해서도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저는 제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미국에 25년을 살았으나 제가 처해 있었던 그 환경 자체는 일종의 아카데미아 학교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러한 인종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항상 굳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어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제 제가 오래 미국에 있었다는 걸 아니까 물어봅니다. 특히 유학을 가기 직전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약간의 이 우려 섞인 미국의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뭐 하는 식으로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일종의 호기스럽게 일가를 하곤 했는데 뭐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인데 우리나라 인종차별 극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남의 나라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할 계절은 아닌 것 같고 라고 첫 마디를 먼저 항상 띄우면서 미국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환경이 많죠. 물론 미국도 어디 사는지 어떠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 반대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극심한 인종 갈등을 차별을 몸소 겪게 되는 그런 사회도 그런 환경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못 살고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계가 주목을 하고 뭔가 이제 리더 구실을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인종차별이라는 그러한 구태 악습은 빨리 사회적으로 떨쳐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우리는 좋든 싫건 간에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아니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근 들어와서는 훨씬 더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풍습들을 훨씬 막 마치 우리나라 것인 양 받아들여서 막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심화된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별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대선 얘기를 왜 끊는지 알겠다. 그 대선 방송을 계속 CNN을 보면서 쭉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알아보고 있는 마당에서 한국의 매체들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이 보도들이 한국에서는 잘못 보도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맥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지? CNN 방송을 제대로 보고 해석해서 그대로 올리는 거 차라리 왜 어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검증.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정보에 대한 검증과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그것을 대중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전부 해당되는 얘기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올바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취사 선택하는 판단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매체 그런 시기인데 한국은 쏠리는 현상이 많아가지고서 우리 미디어에서 뭔가를 하나를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그냥 아무도 생각 없이 블라인드하게 전부 따라가서 쭉 해보는 그런 일종의 그런 이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약간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별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약간 또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요즘 세상에 이거 진짜 완전히 미국 애들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이제 귀신놀이인데 이걸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축제로 돼가지고서 난리도 아니게 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나. 그런데 문제는 할로윈 이것을 매체에서 이제는 거의 다 헬로윈 그 어디를 봐도 예를 들어서 토메이토 같은 경우는 어느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면 토메이토라고 그러고 어떤 지역에서는 토마토라고 그러고 뭐 발음에 약간의 억양이 다르듯이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고 할 수 있어요. 포테이토도 마찬가지. 포테이토 또는 포타토 뭐 어느 지역을 가든 특히 또 이것도 심지어 often이라는 자주라는 영어 단어 어떤 일부 미국의 지역에서는 이걸 often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그 어디를 가도 헬로윈 세상에 이것은 언제나 이것은 할로윈인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헬로윈이라고 어느 누군가가 신문지상에 한두 개가 이렇게 헬로윈이라고 그래서 앵커가 헬로윈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다른 전부 똑같이 헬로윈이라고 뭐까짓 거 우리나라 발음 아닌데 할로윈이면 어떻고 헬로윈이면 어떠냐 사실 그런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듣기 거북해요. 헬로윈 하면 마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광화문이 있는데 누군가 외국사람이 와서 마치 광화문에서 아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항상 괭이문 하는 것처럼 응?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거 NBA 농구들을 또 요즘 또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갖고서 레브롱 제임스 얼핏 보면은 이거 발음하게 이게 앞에 르처럼 돼 있으니까 르브롱 제임스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어느 지역을 가도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레브롱은 레브롱 제임스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동네에서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는 나를 잘 모르지만 꽤 좀 많이 저는 압니다. 이 친구 역시 이름 뭐까짓 거 이름 발음 뭐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방송에 나와서 처음부터 르브롱 한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매체 어느 무엇을 키든 간에 전부 르브롱 하고 또 좀 거슬려요. 괜히 쓸데없는 저만의 이상한 까칠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괜히 쓸데없이 해봤어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순환계, 지난 시간에 호흡계와 밀접하게 이제 관련돼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로서 순환계인데 여기에 지금 실제 영상, 실제 사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순환계는 결국 이 혈액들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서 막 이동하는 그들이 이제 주 기능을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전자의 주사 전자현미경이죠.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실제로 요 적혈구들과 백혈구들을 혈관이 이제 잘라진 단면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실제 사진인데 원래 전자현미경은 이런 식으로 컬러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인데 요즘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컴퓨터 같지만 알아서 전부 이렇게 실제 색을 이렇게 입혀버리니까 참 보기 예쁘죠. 자, 하나의 기관계로서 순환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강의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떠한 측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큰 그런 뼈대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나머지 다른 세부적인 디테일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치장을 하듯이 가서 붙어주면 좋고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영어로 이제 엑스트라 그레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덤으로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죠. 큰 줄기 여기서의 기본적인 그 요지는 무엇인가 라는 얘기인데, 자, 이 순환계열과 기능이 일단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러한 기관계는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능, 일단 무엇을 수송을 하죠. 그래서 산소, 왜? 이게 있어야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그러니까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다세포생물로서 특히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각각의 요소에 그 산소를 전부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산소뿐만이 아니라 이 순환계를 통해서 산소뿐만 아니라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유기호흡, 산소가 있는 조건 아래에서 이 ATP를 합성을 이렇게 대량으로 해내는 이 과정이 바로 유기호흡이잖아요. 유기호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무엇을 떼야 되는데 뗄감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 뗄감이 바로 영양분 아닙니까? 영양분. 밥 먹은 거, 소화시킨 거. 그 영양분들, 산소와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각 몸의 각 부위로. 그래서 이것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몸의 각 부분에서 노폐물을 수거를 해와야죠. 그 노폐물은 사실은 유기호흡의 일종의 심지어 노폐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이산화탄소도 물론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대사, 찌꺼기들, 그 중에서 특히 그 질소 대사 산물, 이들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그 몸의 각 부분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들은 그러면 이 유기호흡에서 산소를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혈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전부 수송을 혈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노폐물은 혈액 안으로 녹아 들어서 혈액이 흘러가면서 마치 상하수도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 혈액을 원활하게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 그것을 잘 담아두는 어떤 파이프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혈관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동맥이라고 하는, 일단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수송을 하려면 마치 그것을 펌프질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이 혈액이라든가 또는 기체 같은 것들을 전부 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이때는 유동 수송이라고 해서 bulk flow를 탑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을 이제 펌프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또 심장,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혈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은 동맥, 심장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혈액들을 수송하는 그런 것을 동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귀가하는 혈액들을 전부 담아오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하고, 실제로 장마당이 쓰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싣고 갔다가 그 필요한 곳에다가 이제 영어로 언로딩을 시켜준다고 하죠. 해주고 그쪽에서 쓰레기 걷어오는 그런 장마당이 형성되는 그 아주 얇은 그런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이 세 종류의 시스템으로 혈관을 구성을 해서 그 혈관 안에 혈액들이 쭉 흐르고, 그럼 혈액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특별하게 이 순환계가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쓰자. 다시 써도 마음에 안 들어. 순환계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순환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그 기능을 원래 본래 맡은 바에 이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누구와 한번 이제 계약을 맺어서 조인트를 해서 협업을 해야 될까? 자 아까 생각을 해보면 산소를 운반을 해줘야 되니까 산소는 누가 운반을 해줄 수가 있을까? 호흡계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 순환계는 이 산소가 그 다음에 노폐물을 걷어와서 어디다 갖다 버려요? 호흡계. 그러니까 호흡계와 순환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데 이런 이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같이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영양분이 있었잖아요. 영양분은 호흡기에서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소화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소화기계가 그러한 음식물들을 영양분들을 분해된 영양소 형태로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 있잖아요. 그 배설계에도 이제 이 방광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대사 노폐물들을 소변이라는 형태로 배설하는 그 배설계가 이들의 노폐물들을 그러니까 바로 콩팥. 그러니까 이 순환계 혈액이 콩팥과 콩팥으로 이루어진 그 배설계와 밀접한 또 이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이 혈액들이 이 소화기계와 아주 밀접하게 이제 창자, 특히 작은 창자. 왜냐하면 작은 창자에서 바로 최종적으로 그 영양분이 분해돼서 물질로, 그래 영양소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들은 전부 단순한 이 1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단당류들, 모노세카라이드는 단당류들로 분해되고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지방은 지방산의 형태로 등등으로 그 분화된 그 작은 형태의 그런 유기 고분자 물질의 형태로 전부 이제 순환계 안으로 혈액으로 들어와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 영양소들이 각각의 세포 조직들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각각의 세 개의 서로 다른 기관계들과 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또 있는 거죠. 이것들과 얼핏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툭 튀하고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기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림프계라고 하는. 이 림프계는 사실 방어. 이 림프계는 방어를 담당하는 그 백혈구들, 감염자들과 침입자들과 를 맞서서 그들을 전부 이제 파괴시키고 퇴치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혈액 세포들이 이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순환계와 림프계는 사실은 서로 간에 막 이게 통해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제 이 림프계 안에 있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순환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림프가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순환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상대적인 어떤 기능적 협업 기관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미 다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확산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잘 짜여진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으냐 이러한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였고
근데 그럼 이들의 변천사, 발달 변천사를 보면은 진화적으로 이제 일종의 진화적으로 그다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하등 동물과 점점 더 이제 척추 동물과 이 지상에 있는 그런 포유 동물들로 점점 이제 진화적으로 이 발달이 될수록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되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곤충 또는 또 다른 절쥐 동물들, 일부 연체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 혈관계 자체가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심장에서 혈액을 이렇게 펌프질해서 뽑아 보냈는데 이들이 마치 나야가라 폭포처럼 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계속 콩쥐 항아리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나간 그럼 혈액이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나는 동맥으로 전부 다 보냈는데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없냐? 헛수가 하는 건가? 그런 게 하시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집이 그다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이제 기체 교환 방식도 이 곤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순환계를 가지고도 이것이 기능이 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세포 자체가 피범벅이 되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혈액 안에 담겨 있게 되는 액체가 밖으로 유실이 되는 거니까 혈관 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러다가 이 다시 각자 도생을 해서 혈액들이 돌아오는 거죠. 심장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개한 그런 시스템. 이러고도 너는 어떻게 잘 살아가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 물어보면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뭐 굳이 진일보했다고 자부할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산다. 각자의 라이프 시스템이 스타일이 다른 것인데 모든 척추동물들 등등 그 다음에 척추동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렁이가 참 상당히 웃긴 게 매우 그 하등동물 벌레 꿈틀거리는 벌레이지만 이런 혈관계 같은 것들이 아주 척추동물 못지않게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며 사실은 그들의 신경계도 꽤 놀라울 정도로 나름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신기한 동물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오징어, 문어 등등 이런 동물들은 이제 드디어 폐쇄혈관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잖아요. 폐쇄혈관계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그런 폐쇄혈관계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혈액은 항상 요 갇힌 관 안에서만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심장을 나갔다가 모세혈관 요 장마당에서 물물교환하고 그 물물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엇입니까? 산소를 저쪽에다 던져줘야 되고 그 쓰레기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는 동맥은 이들 이제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에다가는 산소를 충분하게 이 허파라든가 또는 아가미 쪽에서 이미 가져다 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산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그 혈액이 이 동맥을 따라서 가서 모세혈관에서 이제 산소를 전부 갖다 주고 얘다 가져라 하고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쪽에 전부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정맥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혈액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걸 흔히들 우리는 이것은 더러운 피라고 이제 이건 깨끗한 피 사실은 그런 게 어딨어. 다만 이 상대적으로 산소가 농도가 높은가 이산화탄소가 높은가 이 우리의 신체 입장에서는 산소의 농도가 높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입관이 가해진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의 반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첫 단계 그러한 관점에 이제 이 폐쇄혈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어류들, 물고기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허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요 아가미를 가지고 아가미에 바로 그 모세혈관들이 쫙 배열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체 교환이 보통 이 동맥과 정맥은 이런 식으로 항상 빨간 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 이런 동맥으로 이제 주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주로 이제 산소가 소진이 된 저런 정맥으로 표시가 된. 그래서 이발소의 빨간 파란 이 선이 사실 그런 겁니다. 동맥과 정맥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인가 때는 이발소에서 이 수술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일종의 표시를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체 교환이 돼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류 같은 경우에는 심장 자체가 심장 자체 하나로 심장 볼 때는 심장 자체가 두 개의 방으로 이제 구분된 방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 아가미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혈액을 받아들이는 그쪽 방과 이것을 이제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방으로 두 개의 방으로 된 심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겠죠. 심장이 일단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가미 모세혈관에서 기체를 쭉 가져와서 다시 이 실제적인 이 세포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서 이것들을 기체 교환을 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혈액은 산소가 이미 다 소진이 된 실제로 정맥 같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심방과 심실이라고 할 때는 두 개의 방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심실, 심방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심실 하게 되면 이제 V라고 표기를 하고 벤트리큘러라고 심방은 A라고 표시를 하는데 아트리아라는 명문을 따서 그래서 심방은 피가 이제 최모세혈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담는 것이고, 심실에서 이것을 펌프질을 해서 다시 이쪽 새로운 산소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아가미 쪽으로 보는 그런 단일 순환 형식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하나의 사항은 어류들은 전부 변온동물입니다. 일단 변온동물이라는 얘기는 이 혈액이 순환을 하는 동안에 혈액 안에 있는 이 온도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지 않고 그래서 혈액이 주로 사실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혈액 자체가 어떤 대사작용을 통해 갖고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는 그러한 대사작용을 가진 동물들을 이제 변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변온동물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주위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그대로 치류에 따라서 주위 외부 환경이 온도가 높으면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온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체온이 주위의 외부의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마뱀이라든가 무슨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들,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이 어류들 척추동물이긴 하나, 근데 전부 다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헤엄을 칠 때도 아주 수온이 낮은 데서 이제 이 변온동물들의 이제 하나의 단점은 자기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기온이 매우 낮은 데서는 그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 자체도 훨씬 온도가 낮으면 모든 것이 굼뜨게 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어류들이 전부 변온동물은 아니고 딱 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으로 이제 어류이면서도 물고기이면서도 정온, 항온 또는 정온동물이라고 하죠. 웜블러디드라고. 반면에 이제 이 새라든가 이 포유동물 같은 우리들은 항상
이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외부 온도가 추워도 우리 몸의 체온 자체를 좀 예를 들어서 37도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를 항상 이제 사용을 해서 이 혈액 순환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이제 막 열을 이제 마치 보일러 돌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나,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 대사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참치가, 그렇죠? 그다음에 악상어, 아주 이 흉폭한 상어 중에 한 일종인데, 그다음에 오파라고 하는, 한국말로 없을 줄 알았더니, 왜냐면 이 근처에서 나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있더라고요, 한국말로도. 빨간 개복치. 그래서 빨간 개복치가 누구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중에서 사실은 제대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처럼 엄밀한 의미의 항온 동물은 이 빨간 개복치 오파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참치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일종의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작에 의해서 이러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물고기이면서도 정원 동물인 것을 대표로 참치가 나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소개를 얼핏 해드리면은, 이들이 그러한 이제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적은 이들의 혈관 배열이,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들의 카운터 커런트라고 이제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운터 커런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 혈관이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돼서 동맥과 정맥이, 아무래도 동맥은 약간 따뜻한 피가 흐르게 되고 정맥은 차가운 피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면서 이들의 열 자체가 서로 대류를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피의 온도가 일정하게 높은 온도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혈액 시스템 바로 밑에, 이렇게 이 혈관들 바로 밑에 이 움직임을 주로 관장하는 이 스위밍 근육이라고 하죠. 그 근육들이 바로 밀접하게 그 밑에 있어가지고서 그 근육들이 이 열을 일정하게 유지된 혈액 순환을 통해 가지고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열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뭐 나름대로의 그런 이 항온 동물의 그런 작용, 대사작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일반적인 어류들의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이, 혈관도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역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근육 자체들도 혈액과는 혈액보다 바깥쪽으로 이제 피부 표면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이들은 그런 그 변온동물, 고유한 특유한 변온 동물들의 그러한 형태로 절대로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심장 구조가 이제 점점 더 육상에서 육상 척추동물 이제 조류라든가 또는 포유동물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진화가 점점 돼 갈수록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 이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가미 대신에 폐라는 것을 갖게 되면서 두 가지 이제 이중순환계라는 것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됐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류의 경우처럼 그냥 단순하게 아가미를 갖다가 돌아와서 채로 들어와서 이렇게 단일 순환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가 일단 한 번은 허파로 갔다가 심장에서 허파로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다시 그 심장이 그 피들을 다시 몸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두 번 돌아가는 팔자 형태라고나 할까요? 어류의 시스템이 이런 하나의 원 형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런 육상 척추 동물의 순환계는 팔자 형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먼저 갔다가 여기 허파로 다시 이제 몸을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이중 더블 서큘레이터리 시스템. 그래서 이제 펄모너리가 이제 폐라는 뜻인데 펄모너리 서큘레이션이라고는 폐 순환, 심장을 밖으로 떠나가는 그런 피는 언제나 이제 정의상 동맥이 되는 것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피는 정맥입니다. 그런데 이 폐순환,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폐순환의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정맥이 산소가 훨씬 풍부하겠죠. 심장이 폐로 떠나볼 때 그 혈액 자체는 이미 산소가 다 소진이 된, 다 털린, 개 털린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많이 벌어와 하고 보내면 이들이 가서 폐에 가서 산소를 마구마구 찝어가지고서 폐의 그 모세혈관에 가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피들을 심장이 다시 한번 이제 몸의 각 부분으로 이제 뽑아내는, 그래서 그 피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체순환의 경우는 영어로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야말로 동맥이 산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동맥 산소 풍부, 이 바뀌겠죠. 정맥과 동맥의 이 상황이, 위치가 폐순환이냐 체순환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심장 자체가 어류처럼 이렇게 단순히 심방 하나와 심실 하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방 자체가 폐로 보내는 것과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과 그것을 이제 보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먼저 심방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심방과 심실은 기능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심방은 무조건 그 심장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심장 안으로 유입이 되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공간을 심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방이 두 개로 나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왜 두 개로 나눠야 되는지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일단 몸속을 다 돌고 왔던 그 정맥이 일단 들어올 때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심방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심방은 폐로 보냈던 그 혈액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혈액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 그 방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방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심실은 뿜어내는, 펌프질을 해서 뿜어내는 공간이 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뿜어내는 공간은 아직까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큰 평수가 높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직전이라서 아이들은 같이 각방을 쓰지 못하고 니들은 같이 자라, 형제끼리니까 라고 이렇게 해놓는 그런 형태가 요 양서류, 거북이, 뱀, 도마뱀 같은, 이들이 보면은 전부 변온동물이잖아요. 전부 우리처럼 이렇게 항온동물이 아니라. 자, 일단 심실이 하나로 하지, 구분이 되지 않고 심실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방에서 들어온 것들을 심실에서 다시 모아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심실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허파로 펌프질을 해내는, 허파로 수축을 해서 허파로 펌프질을 해내는 이 혈액과 허파에서 아주 풍부한 산소를 머금고 깨끗한 피가 이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살짝의 어떤 공간적인 구분이 살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섞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허파에서 풍부한 양의 산소를 가지고 들어온 혈액이 다시 몸 전체로 이 혈액을 이제 심실에서 수축을 해서 펌프질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할 때, 그때 불가피하게도 이미 정맥을 통해서 몸에서 이제 심장으로 가져왔던 그 혈액들과 할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쪽 허파로 보내야 될 혈액과 몸으로 보내야 될 혈액이 요 심실에서 불가피하게 섞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형태의 심장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는 이들은 양서류, 그러니까 개구리라든가 그다음에
뱀, 도마뱀 이런 들은 몸으로 내보내는 그 동맥이 100% 산소가 풍부한 그런 혈액이 아니라 섞여 있게 약간의 오염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쁜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심방만이 좌우 심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심실 자체는 하나의 완전한 큰 방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약간의 경계가 있으면서 서로 간에 서로 웬만하면 섞이지 않으려고 조심은 하나 그게 100%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도 이제 우리 칸막이를 하자 완전히. 그래서 분리를 시키자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돼서 그것을 성공한 그런 동물들은 그럼 훨씬 더 이제 혈액이 이제 특히 혈액 순환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맥이 심장을 통해서 체순환을 통해서 나가는 동맥이 이 산소의 그 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효율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언제나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이 딱 있을 때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이 언제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해부학적에서 심장을 잡을 때 관습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쪽 오고 앞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자른 단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좌심실이고 이쪽이 심장인데 여기서 항상 오른쪽 심장은 오른쪽은 폐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심방이 받아들이는 공간이고 심실이 이들을 밖으로 쥐어 짜내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우심실에서 폐로 혈액을 이렇게 짜 보내주고 그럼 여기서 산소 기체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산화탄소 전부 내버리고 산소 다시 교환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돌아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쪽이 어디 방이잖아요. 심방은 이제는 이쪽 좌심방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밑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좌심실에서입니다. 심실은 언제나 그것을 짜내는 것이니까 이제 몸의 각 부분으로 이렇게 짜내주는 이러한 완전히 역할 분담이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려면 언제나 요 사이사이에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밸브가 있어서 필요할 때만 이 밸브를 열어줘서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요 좌심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준 그림인데 여기서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블이 보여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언제나 심방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심방의 경우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우심방의 경우는 바로 그 여러 가지 몸에서 흘러 들어온 이 산소가 이미 다 소진된 피가 일단 먼저 들어오는 공간에서 이제 심방에서 이 혈액들이 결국은 심실로 일단 먼저 모여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심실에서 이것을 다시 쥐어짜내서 어디로 보내? 이것이 우심실이니까 허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허파로 이것을 보냈다가 다시 그 허파에서 산소를 전부 머금고 다시 돌아올 때는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그 심방에 일단 찼던 혈액들이 다시 심실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내려오고 할 때 그들의 이 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막들이, 밸브들이. 그 판막들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이 조절을, 개폐를 조절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좌심실에 이제 충분히 이제 혈액이 쌓였을 때, 이제는 자, 준비됐습니까? 쏘세요. 그래서 이들이 수축을 해가지고서 몸의 각 부분으로 이제, 빨간, 산소가 풍부한 빨간 피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관습적으로 보니까 산소가 왜 풍부한 피가 뻘겋고
산소가 소지된 피가 왜 파란지가 사실은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왜 혈액은 피는 붉은색인가? 산소가 사실은 피가 붉은색을 띠려면은 제대로 산소가 붙어 있을 때에만 그 혈액이 붉은색을 띠게 있게 되거든요. 혈색이 안 좋다. 그거는 빈혈이 있을 때 혈색이 안 좋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게 좀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마을에 일종의 이 혈액 질환,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질환을 갖고 있는 그 일가족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 얼굴이 정말 파랗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분을 이심방, 이심실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혈압이 아주 완전히 이 심실을 딱 구분을 하고 판막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높은 혈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 운반을 왜냐면 여기서 정원동물, 항원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 혈액 순환을 통해서 몸의 각 부분에 이 보온 역시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이로운 그런 측면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쯤 되면 우리가 심방과 심실의 벽 두께가 왜 다른지는 그만 상식적으로 유추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심방은 언제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서 그냥 심실로만 혈액을 주기 때문에 다만 심실은 이것을 펌프질을 해가지고서 바깥쪽으로 폐가 됐든 몸 전체가 신체 부위가 됐든 이제 뿜어내야 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께로 보게 되면은 심실은 항상 언제나 두꺼운 벽으로 그래서 얇은 벽으로 되어 있으면 금방 찢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순환 자체가 이렇게 되는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뭐 일일이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없겠죠. 이제 자, 심장 박동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실에서 수축을 하고 혈액을 뽑아내고 하려면은 심장의 근육들이 어떤 식으로 수축을 했다, 이완을 했다가 해줘야 이 심실 근육이 이완을 하면 혈액이 쭉 몰려들어서 심실에 혈액이 쌓이고 그것을 수축을 해주면은 쭉 짜내가지고서 허파가 됐든 신체 부위가 됐든 혈액을 이제 보내주고 그럼 그 심장 박동이 이렇게 벌컥 심장이 뛰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절을 할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서로 다른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한 것인데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들이 뭐 어떤 수축을 할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들끼리 하나의 근육 세포들이 수축을 해가지고서 심실이 이거 제대로 수축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것들을 일률적으로 싱크로나이즈 시켜가지고서 수축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심장 박동 조절이에요. 그 심장 박동 조절에서 처음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조절을 하는 부위가 이제 심방에 우심방의 위쪽에 존재하는 특별한 자꾸 삐걱거려 소리가 부위인데 여기를 이름을 우리는 심장 박동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 이것을 페이스메이커 또는 동방결절이라는 동방박사가 생각해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 SA 노드 영어로 사이노아트리얼 노드라는 것에서 따와서 SA 노드라고 하던가 그냥 보통 동방결절 또는 심장 박동원 이렇게 알아두는데 그 이름 자체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물론 없고 저기 이제 오른쪽 우심방 위쪽 부분에 있는 어떤 특정 부위인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수축 속도를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전기적 신호를 처음에 모든 전체 심장이 어떤 방식으로 싱크로된 형태로 수축을 할지를
결정을 해주는, 조절을 해주는 전기적 신호가 여기서 처음에 발생이 돼서 쫙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심장박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신호를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심실에 가까운 쪽에 이 우심실 바로 위에 심방 위에 있긴 하나 심실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 부위에 위치해 있는 어떤 특별한 부위, 여기를 우리 이제 방실결절 아트리얼 벤트리큘라라고 해서 심방과 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방, 방실, 결절, 가수 이름, 옛날 가수 이름이 갑자기 방실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신호가 쫙 이 심방에 쭉 퍼져서 나중에 들어온 것을 여기서 일단 다시 정리해서 딱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이것을 쫙 밑에 심실이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심실에 전달을 하는 부위를 이제 방실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의 개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심장박동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심방에 우심방의 윗부분에 이렇게 여기서 전기적 신호가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요 부위에 요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신경들이 여기를 탁 때려가지고서 자극을 줘가지고서 여기서 신호가 여기에 있는 특별한 근육들이 신호가 쭉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들이 쫙 일단은 심방을 우심방과 좌심방을 전부 쫙 그 전기적 신호가 쭉 퍼지게 한 다음에 그 전기적인 신호가 퍼져서 전기적인 신호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얼핏 뭐야 전기적인 신호라는 게 라고 약간 이 생경해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결국 우리의 모든 신경 전달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가 바로 여기 있는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요 부위에 이렇게 딱 도달이 되면 여기서 그 모든 신호를 한꺼번에 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신호들을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축적을 했다가 어떤 인터벌을 가지고 여기서 쫙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전도를 하는 그것이 전부 전달이 되게끔 되는 어떤 길이 이미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근육 섬유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 전도성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섬유라고 해서 전도성 섬유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바로 이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의 중요한 구성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서 전기 신호가 여기서 일단 발생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심방의 위쪽에 있는 그 동방결절에서 그러면 그때 이 신호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수축은 바로 우리가 심전도를 잴 때 심전도가 하나의 박동의 한 사이클의 심전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심전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처음에 동방결절에서 바로 그 전기 신호가 최초에 발생을 했을 때 그 신호는 어디서 감지되냐면 바로 여기서 요 사이클 요 정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부분이 이게 신호가 처음에 발생을 하는구나 그 전기 신호가 그래가지고서 그 발생한 신호가 일단 심방에 전부 퍼진 다음에 그 방실결절에 도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달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도달해서 그냥 쭉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이걸 지체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지체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한 번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번에 이것을 이제 전달을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각각의 그 순간이 이렇게 이 심전도의 한 사이클에 보면 요 각 다른 부위를 이렇게 이제 다른 부위에
자극이 전해지는 요것으로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방실결절의 신호가 전달될 때쯤에 심전도는 바로 요 부위에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온 요 부위가 바로 요 방실결절의 신호가 전달됐을 때를 이제 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이제 특별한 이제 전도성 섬유를 통해서 퍼질 때는 바로 요 가장 큰 피크 바로 직전에 이제 폭풍 전야 요 신호가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신호가 드디어 심실 전체를 통해서 퍼져서 심실이 확 수축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제대로 박동이 팍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요 가장 큰 피크인 요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한번 이렇게 신호가 쫙 되면서 수축이 되고 나면 일단 조금 쉬는 거죠. 그동안은 릴렉스 하게 되면 다시 근육들이 이제 릴렉스 하면서 다시 혈액이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릴렉스 하는 동안에.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연속적으로 계속 그 사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림에서 요 좀 심장 박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심전도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지금 어느 부위를 어느 부위에 전달이 될 때 요 심전도 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가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길이는 바로 이 척추 포유동물 중에서 이제 그 이심변과 이심실로 나눠져서 혈액순환을 높은 혈압을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을 해주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서 기린이 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관심 조금 더 보여야 되냐면 기린은 키가 크잖아요. 기린의 심장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이 키 큰 기린이 세상에 키가 이 정도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수컷 기린은 세상에 키가 5.3. 그럼 심장이 여기에 달려있는 심장이 여기까지 전부 이 높은 중력을 거슬러서 저기까지 혈액을 쫙쫙쫙쫙 보내주려면은 심장이 얼마나 튼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기린의 심장은 훨씬 더 크고 엄청나게 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기린의 심장 크기가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애경의 조그만 심장을 가지고 비교적 그 신체에 비해서 어떻게 저 높은 데까지 중력에 반해서 혈액을 전부 쭉쭉 운반을 할 수가 있을 것일까? 일단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심장 박동의 기능은 그래서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수축을 해서 박동을 해서 펌프질을 많이 해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올라갈 때 이 혈액들이 이쪽으로 보내는 심장의 심실이 훨씬 더 두꺼워가지고서 심실벽이 엄청나게 빨리 수축을 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운동을 하는 그 심실벽을 그 높은 기계적인 압력을 충분히 지탱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밝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그러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심장의 특수한 이 기능적인 측면과 대사학적인 기능적인 측면과 기계적인 구조적인 측면이 전부 그런 식으로 그것에 맞게끔 진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혈관 자체의 구성은 이제 일단은 조금 1시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일단 끊고
요 다음 세션에서 계속해 하도록 하겠습니다.